당신 지역의 도시 전설이 무엇인가요? 1990년대 초 미국 본토의 이름 없는 어느 마을에서 당신이 사는 곳과 다르지 않은 마을에서 한여름밤의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밤입니다. 대학생들로 가득 찬 차 한 대가 5년 전부터 문을 닫은 옛 세탁소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건물 밖에는 전화부스 하나가 서 있는데 텅 빈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빛을 내며 등대처럼 서 있습니다. 이것이 10대들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예상하겠지만 버려진 세탁소에 장난치러 맥주 마시러 온 건 아닙니다. 그들은 전화부스 때문에 왔어요. 이 동네 아이들에게 그 부스를 찾는 건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유령이 나온다고 하고 누군가 혼자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면 끔찍한 비밀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용기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소녀는 에드먼드라는 이름의 키 작고 마른 고스풍 소년입니다. 그는 진짜라고 맹세하며 이 동네 토박이라 지역 전설을 잘합니다. 그는 지난 할로윈에 여기 왔고 브라이언 마일스가 울음을 터뜨리는 걸 봤다고 설명합니다. 차한 학생들은 여전히 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은 학교의 스타 쿼터백이고 그들 중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화로 들은 무언가 때문에 운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에드먼드는 항상 나쁜 전화만 오는 건 아니며 좋은 전화도 온다고 설명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죠. 학생들은 차에서 내려 전화를 쓰려고 줄을 섭니다. 다른 그룹 멤버들의 부추김을 받은 에드먼드가 먼저 나섭니다. 그는 부스 안으로 들어가고 전화기가 울립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반대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 에드먼드. 그 목소리가 말합니다. 헤더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를 괴롭혔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사실은 내가 너를 좋아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두려웠거든. 언제 한번 나한테 전화해줬으면 정말 좋겠어. 에드먼드는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으로 제임스가 전화를 시도합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반대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의 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네 어머니와 내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제임스는 방금 들은 말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라 전화를 끊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가서 앉습니다. 다음 차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이요. 당신도 차에 있었고 이제는 전화부스에서 수화기를 들고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상황에서 반대편 목소리는 바로 저 Dr. Bob 유튜브 채널의 Dr. Bob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요, 그램? 우리가 자주 대화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제 영상이 당신 피드에 뜨게 해주시고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벨도 눌러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패트리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검열 없는 영상, 다음 주제 투표권, 비하인드 영상 등 복전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넷입니다. 이 친구 그룹에 새로 합류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원의 다음 차례를 맡았습니다. 자넷은 깊게 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자넷은 전화를 집어듭니다. 여보세요? 라고 수화기에 대고 말합니다. 안녕 자넷?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의 목소리입니다. 네가 대학에 가자마자 나는 제이슨이랑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 몇 번만 그랬고 곧 그만뒀어.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자넷은 얼굴이 빨개지며 전화를 세게 내려놓는다. 제이슨은 그녀 남자친구지만 몇 달간 그와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룹에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쓰는 타마라다. 타마라는 남자애들에게 잘 보이려 강한 척하는 동네 친구다. 그녀가 수화기를 든다. 안녕 타마라? 타마라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 중이죠? 라고 묻는다.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네 친구 케이트를 알았어.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타마라는 식은땀이 흐른다. 케이트는 5년 전 실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 불렀다. 무슨 뜻이죠?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녀를 죽였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이게 날 갉아먹고 있어. 누군가에게 말해야만 했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의 친구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묘사한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세부 사항들이다. 타마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부스를 떠난다. 다른 사람들이 전화 내용에 대해 묻지만 타마라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타마라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 집으로 걸어간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만 살인범이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스트레스, 눈물, 분노의 폭발, 그리고 때로는 안도감까지. 이러한 감정들은 SCP-467, 즉 고해 전화 부스와 상호작용하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 변칙 개체는 평범한 전화 부스처럼 보이나 들어가면 피실험자가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 그 사람이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다. 실제로 이 전화는 피실험자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면 실제로 걸려온 전화는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통화 중에 상대방은 피실험자가 알 수 없는 비밀이나 정보를 털어놓는다. 이러한 비밀들은 경우에 따라 무해한 것부터 선동적인 것, 심지어는 매우 사악한 것까지 다양하다. SCP-재단이 9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이 고해 전화 부스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시도한 조치는 단순히 전화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한동안 꽤 잘 작동했지만 새 천년이 흘러가고 개인 휴대전화가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그 유령 전화에 대한 보고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상 현상의 근원은 전화기가 아니라 바로 그 부스 자체였다. 사람이 그 부스 안에 있는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통신기기든지 부스의 심령적 영향력의 연장이 된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그 부스는 완전히 제거되어 이상 현상 유물 보관소로 옮겨졌다. 전화기가 실제로 울리지 않아도 대상자를 포함한 목격자들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게 된다. 비디오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은 실제로 소화기를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 안에 설치된 오디오 녹음 장치를 통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 SCP-467에 대해 발견된 또 다른 제한 사항은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화 부스를 통해 통화한 사람이 24시간 내에 다시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D계급 인원의 특성상 많은 실험에서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투마가 이루어졌다.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D계급 인원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말 부끄럽구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전해졌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 같아. 너랑 형제들을 잘 키우지 못했어. 이 통화 이후 D계급은 매우 불안해했고 며칠 동안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부되었다. 완전히 반대의 경우로 수년 전 저지른 잔혹한 살인으로 사형수였던 또 다른 D계급은 자신의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소녀 아버지가 대화를 주로 이끌었다. 그는 D계급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잊을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듣기에 이상한 말이었고 D계급은 남은 하루 동안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폭행죄로 유죄 판결된 또 다른 D계급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공격 이후 많이 치유됐다. 그녀는 새 도시로 이사해 여성 자기방어 모임을 시작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 D계급은 당시 이 전화를 받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지만 며칠 후 그의 사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보였다. 모든 전화 분위기가 무거웠던 건 아니다. 한 D계급은 그 순간 방에 있던 연구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이 연구원이 전화를 드는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통화 중 연구원이 D계급 머리 모양이 못생겼다고 말했다. D계급은 부스에서 나와 연구원에게 따졌다. 연구원은 D계급 머리가 꽤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처음에는 D계급이 짜증을 냈지만 곧 모두가 그 일로 크게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또 다른 D계급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의 분노에 찬 비명을 5분간 들었다. 또 다른 D계급은 너무 충격적인 무언가를 들어서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 히스테릭하게 흐느끼며 폭력적으로 날뛰었다. 그가 무엇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도저히 달랠 수 없었고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원을 공격한 후 처분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D계급은 부스를 시험했을 때 실제로 자신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 D계급은 극우 테러 조직에 가담했고 자신의 고향 도시에서 정치인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수였다. 그는 통화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억압된 동성애적 욕망을 묘사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더 솔직했다면 그 목소리는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 D계급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즉시 부스를 파괴하려 했다. 곧이어 직원들에 의해 처분되었다. 다른 사례로 부스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적이 있다. 한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기억 소거제 실험, 피실험자를 사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피실험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는 기억 소고제로 잊은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피실험자는 혼란스러워했고 연구원들은 이 경험이 장기적으로 피실험자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할지 잠시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SCP-467의 수석 연구원인 라이트 박사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부스를 테스트했다. 각 경우에 전화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첫 번째로는 녹음 장비가 분리되어 있었고 그는 그 통화의 성격을 다른 누구에게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든 다른 연구원들은 라이트 박사가 눈에 띄게 우울해졌으며 이전에는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는 재단에서의 자신의 일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회복된 듯 보였다. 라이트 박사의 두 번째 실험은 더욱 우려스러웠다. 녹음기에는 반대편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이트 박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자마자 모든 녹음 장비를 껐고 실험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기를 요구했다. 팀의 또 다른 수석 연구원인 아이스버그 박사도 부스를 테스트할 때 비슷하지만 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라이트 박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대화 내용도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일이 나빴을 것이라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틀 후 그는 다른 사이트 17연구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정식 견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부스가 비인간 지성체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이 부스로 실험된 유일한 다른 변칙 개체는 고장난 스파이봇인 SCP-1599였다. SCP-1599는 자신의 창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창조자는 신호를 잃어버렸고 복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CP-1599는 이 메시지가 창조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부인하며 오히려 재단 과학자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SCP-467이라는 퍼즐에 또 다른 흥미로운 단서가 있는데 이 전화들은 미국의 겨울 휴일, 특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기이하고 불안하게 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피험자들이 자기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첫 사례는 11월 말과 12월 초에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사망한 사람들로부터의 전화가 더 자주 걸려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한 것은 연휴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한 사례에서는 피실험자가 모르는 목소리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그 목소리는 피실험자의 어린 시절 상상 친구라고 주장했다. 부스의 전화가 휴일 동안 더 이상해지는 이유에 대한 현재의 가설은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대인 갈등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결합되면서 더 많은 억압된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공중전화 부스가 가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공중전화 부스는 사람들이 더 솔직해지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을 숨기려고 해도 공중전화 부스는 당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까지도 기꺼이 털어놓는 또 다른 당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이 이상 현상의 배후에 있는 힘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비밀을 듣게 되면 침이 내려가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다. 다른 때에는 그것이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저 그 비밀을 듣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 만약 당신이 전화 부스에 들어간다면 누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현상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사례 파일 SCP-971 이국적인 패스트푸드 배달도 추천합니다.